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교재 253페이지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하고 나오죠. 자,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은 첫째, 정비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줄여서 주개사업. 두 번째가 주택 재개발사업. 세 번째가 주택 재건축사업. 이렇게 재건축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있죠. 그중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우리 교재 보면 몇 가지가 나온다? 네 가지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하여 뭐부터? 이 1번이나 2번, 2번이나 3번 또는 1번과 4번 이런 식으로 서로 혼용하는 방법이 있다 해서 혼용까지 따지면 사실은 5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었죠? 현지 계량 방법, 두 번째는 수용 방법, 세 번째는 환지로 공파하는 방법, 네 번째는 관리 처분 계기한 방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현수 환관, 현수는 환관이다 이렇게 했죠. 환관이라고 하는 것 저기 내시들 말하죠. 저 궁중에서 일하고 있는 남자들, 그래서 그 거시기가 제거된 분들, 그분들을 여기서는 환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현수는 환관이라서 아기를 못 가진다 뭐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현수환관, 그다음에 혼용하는 방법 있다. 그래서 현수 환관 혼, 그래서 현수는 환관이라 혼연을 못한다, 그렇게 정리한 적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 옛날에 환관도 혼인은 하고 막 그랬나 봐요. 나중에 나와가지고 환관도 하고, 그 다음에 자식도 양자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은 있었답니다. 그래서 환관의 자식이 양자를 들여가지고 그렇게 자손을 갖다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방법은 있었답니다. 어쨌든 현수는 환관이라서 혼인을 못한다. 현수 환관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그중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우리 다섯 가지. 재개발 사업은 원래 두 가지. 첫째는 인가받은 관리 처분계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과 두 번째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따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재건축 사업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칙은 인가받은 관리 처분계에 따라 이때 뭘 짓죠?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그 다음에 오피스텔, 여기까지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 이거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단다 라고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거 있잖아. 여기 오피스텔, 요거는 얼마큼 무슨 지역에서만 가능하죠? 모든 용도 지역에다 다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무슨 지역에서만? 준주거 지역하고 상업 지역에서만. 그거 줄여서 뭐라죠? 준상위. 준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 이걸 준상위 지역에서만 이때는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데, 이때 오피스텔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얼마를 넘어서는 안 된다? 30%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30% 이하죠. 그래서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하만 차지하라. 그래서 오피스텔은 오준상은 100분의 30 이하만 차지하니까 상식 이하의 사람이다. 30 이하의 사람이다. 그래서 오준상이라는 인간은 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일할 처리하면 상식이 없다. 상식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상식, 이런 일반적인 좀 상식이 없는 사람 말이죠. 몰상식하다 그러잖아. 몰상식하다. 그래서 오준상이는 상식 이하의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 보고 그런 애는 오준상이하고는 상종하지 말라. 이게 오준상이는 상식 이하의 사람이다. 이렇게 애우라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업 시행하는 방법들인데, 이게 뭐였었다? 작년에 시험 문제가 출제됐었어요. 그래서 몇 번째 문제냐면 이게 A형인가 B형인가? B형 기준이네. B형 기준에서 62번 문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 하고 시험 문제 났었고, 그래서 그때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가 있는데, 기억,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가 요거 현수환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맞죠? 그리고 두 번째 니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좀 전에 관리 처분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건 무슨 사업이다? 재건축 사업에 있어요. 그럼 여기는 주거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거,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까지만이지, 오피스텔은 어디서만 가능하다? 재건축 사업에서만 있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오피스텔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틀린 문장이 되는 것이죠. 또 디귿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한다. 예,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그래서 재개발 사업 맞죠. 따라서 첫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 맞고 두 번째 니은만 틀렸어. 그때는 틀린 거죠. 그래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기억하고 디귿 두 개가 옳은 것이다. 니은은 틀린 문장이다. 요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던 겁니다. 자, 어쨌든 요런 내용들 다 암기하셔야 된다. 요거 기본 강의에서 다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순환 정비 방식의 정비 사업이라고 돼 있죠. 이것도 시험 문제가 처음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해가지고 상당히 비중을 뒀었는데 사실은 아직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순환 정비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정비 사업이 시행되고자 하는 정비구역 내에다가 또는 정비구역 밖에다가 순환용 주택이라는 빈 아파트 같은 걸 먼저 줘놓고 거기다가 뭐 한다? 순차적으로 그 아파트 단지나 재개발 같은 걸 할 때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일부 사람들만 거기 들어가서 살고 그러면 이제 여기 사람들이 다 나간 집은 철거하고 거기다 새로 건물 쳐. 그럼 이제 그 순환용 주택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 집 찾아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또 그 빈 순환용 주택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를 또 다시 건물 다 부시고 새로 지면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떻게 시행한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이제 정비 사업이 시행될 구역을 하면 이걸 나누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먼저 정비구역에 빈 공간이 있었으면 빈 공간에다 먼저 아파트를 이렇게 쳐놓거나 아니면 정비구역 밖에다가 아파트를 이렇게 쳐놓고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부터?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분들부터 어디 들어간다? 여기 들어가 있으래. 그러면 이제 여기 빈집이 됐으니까 딱 때려보시고 새로 건물 다 짓죠? 다 지면 그때 자기 집 찾아 들어가라고 그래. 그럼 이 집은 빈집이 되죠. 그럼 또 이쪽에 있는 사람들 또 들어가겠다. 또 끝나면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주택을 이용하는데 이런 주택을 뭐라 그런다? 순환용, 돌려 쓰는 주택이란 뜻이야. 순환용 주택을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여기부터 하고 그다음에 여기하고 그다음에 여기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 이거를 순환 정비 방식이라고 한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 핵심 뭐죠? 요 놈의 순환용 주택이라는 빈 아파트가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여기 최소한 몇십 세대 내지 몇백 세대는 들어가는 그런 순환용 주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아파트 빈집이 어디 그렇게 많습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말만 그럴듯하지 순환 정비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안하는 게 뭐다냐?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짓습니다. 무슨 주택이죠? 걔들은 공공사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도 많이 짓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옆에 임대주택을 토지주택공사 등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행자가 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고 하죠? 자, 너희들이 지금 짓고 있는 이 임대주택 있잖아. 이거 완공되고 나면 임대주택으로 먼저 쓰지 말고 뭐로 써? 여기 있는 사람들 사업 시행하는 방식에서 순환정비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하니까 이걸 순환용 주택으로 좀 잠시만 쓰자. 그래서 이 정비 사업이 끝날 때까지만은 순환용 주택으로 먼저 쓰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순환 방식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완전히 빈집이 되니까 그때 임대주택으로 그때부터 쓰면 안 되겠니? 라는 거. 그거를 추진할 수 있는 걸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여러분들 254페이지 맨 밑에 나오는 심화학습에 나오는 그 순환용 주택의 우선 공급 요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임대주택으로 짓고 있는 그 토지주택공사 등이 짓고 있는 임대주택을 당분간 순환용 주택으로 먼저 쓰고 나서 그러고 정비 사업이 끝나면 그때 가서 임대주택을 쓰자라고 하는 걸 요청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추진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냐? 성남시에서 문제가 일어났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자, 어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하고 둘이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어. 그래, 먼저 순환주택으로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임대주택으로 쓰자라고 했어. 근데 이 임대주택은 다 지어놨는데 토지주택공사에서 문제는 이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주민들하고 자꾸 마찰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사업이 지연돼 가지고 원래는 언제부터 일이 들어가더냐? 요거 보세요. 요 관리처분객 인가고시가 나면 기존 건축물 철거 들어가죠? 요때 기존 건축물 있던 아파트 부시려면 새로 있던 순환용 주택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야 이 건축물 철거할 거 아닙니까? 그때 관리처분객 인가가 나야 그다음에
기종건축물 철거 들어갈 때 그때 순환주택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건데 임대주택은 다 지어놨는데 요놈의 관리처분계 인가가 나지를 않네. 아직 사업이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네. 그러다 보니까 먼저 토지주택공사하고 사업시행자하고 계약서는 순환주택으로 쓰기로 계약을 해놨는데 이놈의 정비사업이 늦어지면서 순환주택에 입주를 못하니까 그 지어놓은 임대주택은 그대로 빈집으로 그냥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부른다? 불 꺼진 아파트. 서울 저쪽에 노원구 쪽인가? 거기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불 꺼진 아파트라고 합니다. 아파트는 새로 다 지어놨는데 순환주택으로 쓰기로 했는데 그게 입주가 안 돼 버리니까 그냥 빈집으로 남겨둔 게 무려 2년까지도 그렇게 간 경우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몇 번 나왔었어요. 아파트 단지인데 밤에 가보니까 불이 하나도 없어. 왜 이래 아파트가 이렇게 빈집으로 남아있지? 요새 들어갈 집이 없어서 사람도 죽겠는데 왜 그러지? 했더니 순환주택으로 쓰기로 했는데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럼 계약을 파기해가지고 그냥 임대주택을 바로 쓰든지. 근데 사업 주체가 포기를 안 하는 겁니다. 야 그거 순환주택으로 쓰기로 계약서 썼잖아. 그러니까 들어갈 때까지는 내버려 두랍니다. 그래가지고 빈집으로 그냥 한참 동안 있었던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고 넘어가죠. 자, 255페이지 사업시행 방식의 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방식을 전환할 수 있답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사업 시행 방식은 몇 가지겠죠? 현수, 환관 있는데 이 중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뭐로 바꾼답니까? 관리처분 방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3분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정비계획이 수립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관리처분 계획으로 변경하려고 한단다? 근데 이게 말이 좀 구체적이지 않아요. 관리처분 계획으로 변경한다 그랬는데 그거 현지 계량 방법을 관리처분 계획으로 바꾸는 건지 수용 방법을 관리처분 계획으로 바꾸는 건지 환지 방법을 하던 걸 관리처분 방법으로 바꾸는 건지 이게 다 가능한 건지 세 가지가 다 가능한 건지 그중에 한 가지만 되는 건지 이게 사업시행 방법 변경에 관한 게 확실한 말이 없습니다. 보충문에. 그냥 정비계획이 수립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관리처분 방법으로 변경하려면 그때는 그 사업 시행되던 지역에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랍니다.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 시행 방식을 관리처분 계획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하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관리처분 계획으로 방법을 변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게 첫 번째고 또 재개발 사업도 시행 방식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개발 사업을 처음에는 무슨 방법을 했느냐? 법조문이 참 이렇게 써놨는데 그런 의미로 써놓은 것 같아요. 환지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던 걸 뭐로 바꾼다? 관리처분 계획으로 사업 방식을 이걸 변경하려고 한단다. 환지 방법을 하던 걸 관리처분 계획으로 변경하려고 한단다. 근데 문장을 읽어보면요. 국어 실력이 대단히 부족한 사람이 법조문을 만들어 놔가지고 도대체 누가 무슨 방법에서 무슨 방법인지가 정확하게 말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아마 이건 옛날부터 보면 그런 것 같아. 환지 방법을 하는 걸 관리처분 계획으로 변경한단다. 그런 의미를 갖는 거고 그러려면 사업 시장 수등은 사업 대행자를 지정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요구가 있어서 그 환지를 공판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재개발 사업을 짜로 끝났어야 되는데 거기다 우야요라고 써놓으니까 우야요 이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그게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뭐로 바꾼다? 인가받은 관리처분계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걸 승인할 수 있다. 그래서 환지 방법으로 하는 걸 관리처분법으로 하는 걸 그걸 전환하는 걸 시장수는 승인할 수 있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때 사업 시행 방식을 전환하기 위해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라는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게 그러면 뭐야 관리처분 계획을 하던 걸 환지로 바꾸려고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건가? 이렇게 또 해석했고 또 헷갈려버렸어. 하여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라는 경우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사의 동의와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만 일단 정리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공사완료 고시 효과라고 됐죠. 공사완료 고시를 하면 그때는 맨 마지막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시행 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져가지고 공사완료가 고시가 되면 관리처분 계획 내용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된 것으로 본다. 뭐 이런 정도만 해두죠. 옆 페이지 이제 사업시행 관련자라고 나오고 그중에 첫 번째가 사업
시행자가 나옵니다. 근데 사업시행자는 이것도 역시 뭐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 달라지겠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의 사업시행자,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의 사업시행자,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의 사업시행자. 일단 이렇게 나누자. 그러면 원칙은 누가 사업시행자일까? 대원칙부터 한번 정리해 보시죠. 애울려 가지 말고 생각 좀 해봐. 이런 정비사업은 자기들이 갖고 있던 토지나 건축물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노블량화 됐으니까 철거하고 새로 져가지고 새 거로 져가지고 지들이 사실은 비용을 부담하고 새로 져가지고 지들이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다면 그 일반 분양으로 인해서 그 들어온 수입 있죠? 그러면 자기 부담금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그만큼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건 있겠지만 어쨌든 지들 집을 부셔가지고 새로 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누가 사업을 시행해야 될까요? 자기들 거 지들이 부셔서 지들이 지어서 지들이 가지면 되죠. 자기들이란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누굽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토지 등 소유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떤 때 많으면 몇백 명에서 몇천 명까지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한다면 이건 도대체가 사업시행자가 만약 2천 명이라면 2천 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열어봐. 하면 어떻게 되겠나? 예, 못하죠. 그래서 너희들끼리 모여서 뭘 설립하라? 조합을 설립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도 조합을 설립하는 거고 재건축도 원래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거,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직접 하면 좋지만은 너무 많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뭐하자? 체육 등 조합을 설립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재개발에 있어서는 조합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등에서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데서 특히 상가 또는 공장이 있다고 쳐봐. 그럼 상가도요, 구분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고 그 10층짜리 상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걸 각 층별 소유권을 다 나눈 게 아니고 이걸 한 사람이 통째로 소유했다고 가정하면 이걸 통상가라고 하죠. 그런 통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뭐라 부른다? 부자라고 부릅니다. 그죠? 예, 10층짜리 상가를 통째로 하나 갖고 있어봐. 임대 수입만 해도 한 달에 수천만 원, 어떤 데는 수억도 나올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부자죠. 바로 이 부자들이 그게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도로변을 따라서 쭉 해서 한 10대 채가 있습니다. 15개 빌딩들이 쫙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노후불량화 돼가지고 이제는 뭐 된다?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될 것 같아. 그럼 이 15명의 토지 등 소유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자? 야, 우리 건물들 부시고 여기서 새로 지을까? 그러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 공장을 가진 사람들, 공장이 밀집된 지역들이야. 그럼 공장도 하나하나마다 규모가 되게 크잖아. 근데 그게 한 10대 개가 쫙 펼쳐져 있는데 그것도 노후불량화 돼가지고 도로도 엉망이지, 상하수도 물도 제대로 안 나오지, 전기 공급도 이제 힘들지.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이 15개 공장들 싹 부셔가지고 한꺼번에 새로 정비하자. 그것이 재개발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상권 활성화 등으로 해서 사업이 시행하는 게 가능한데, 재개발 사업인데 그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라면 따로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경우도 무슨 사업에서는 있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에서는 조합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원칙이고 재건축도 원래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만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밖에 안 된다면 그때는 별도로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한마디로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달동네에 모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잖아. 그 달동네. 겉으로 볼 때는 참 낡아빠졌으니까 거기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입장에서는 참 애물단지예요. 내가 시장인 이 임기 동안에 저 달동네를 싹 까먹여서 새로 개발한다면 내 업적과 치적이 방방곡곡에 내가 퍼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가 뭐 하고 싶은 거야? 한번 저 달동네를 싹 한번 깔아뭉개고 새로 지었으면 좋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게 바로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직접 자기들 걸 지들이 추진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루 벌어먹기서 하기 저소득 주민들인데 하루 벌어서 먹기도 힘든 사람들이라고 했어. 근데 무슨 야 여기 부시고 새로 짓다. 그 사람들이 추진할 능력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사실 뭐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추진할 시간과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달동네 같은 사업은 누가 직접 한단다? 원래는 시장군수가 직접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제한하고 현지 계량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라고 돼서 이거는 그럼 나머지가 뭐죠? 수환관 이거죠. 그래서 현지 계량 방법 빼면 나머지는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관리 처분계 방법, 이게 수환관이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현지 계량 방법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토지 등 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용설을 새로 설정하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이게 현지 계량 방법이죠. 따라서 사업 시행자인 시장군수 등은 뭐만 만들어준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같은 거, 또 공동용설 이런 것만 만들어주고 그 안에는 토지 등은 지주택은 자기가 토지 등 소유자가 지가 알아서 개량하라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자는 돈만 퍼즐을 넣는 사업입니다. 시행자가 할 수 있는 건 도로 만들어줘야 돼요. 상하수가 매설해야 돼요. 공원 조성해야 돼요. 그런 것 만들어주다 보니까 현지 계량 벌써 사업 시행자는 원칙은 누가 한다? 바로 시장군수 등이 자기가 직접 해야 된다. 예, 행정청인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해야 되지 누구한테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자기가 직접 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면 그때는 누구를 지정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누구를 지정할 수 있죠? 바로 토지주택공사 등.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주택공사 등 해서 시주. 그래서 시장군수가 직접 지정하거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이자 보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 이게 현지 계량 방법이더라 라는 거.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다만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려면 그 안에는 토지 등 소유자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자기가 직접 할 때는 관계가 없지만 시장군수 등을 지정하려고 한다? 그때는 주민들한테 여러분 내가 직접 하지 않고 주택공사 등을 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어쩌습니까? 라고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랍니다. 얼마 받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과반수 동의 받아야 비로소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죠. 그럼 나머지 방법 세 가지로 시행할 때는 다음 페이지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해도 좋고 이때는 나머지 방법은 당연히 시장군수가 원래 하는 거니까 지가 직접 하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누구를 지정할 수 있단다? 그때는 토지,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도 좋고 그 다음에 그 공공시행자들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설립한 공동주자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공동주자법인. 그래서 이건 공짜로 써야 되겠지. 그래서 주택공사 등하고 공동주자법인 이자들을 지정해가지고 이자들 보고 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택공사하고 공동주자법인하고 플러스 건설업자하고 등록사업자를 뭐로 지정한다? 얘들을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동시행자로 지정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현지 계량 방법으로 하는 건 돈이 처발르는 사업이니까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하는 게 원칙인데 지가 못하면 그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이자들 보고 하게 할 수 있다. 그럼 나머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수환관 방법은 시장군수 등이 지가 직접 해도 좋고 지가 시간이 없으면 주택공사 등이나 공동주자법인을 지정해서 이자들 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택공사 또는 공동주자법인하고 건설업자하고 등록사업자를 같이 지정해가지고 얘들을 이렇게 지정해서 공동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이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건 그게 가능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이제 뭐 세입자들의 뭐 원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도 있는데 그때 나머지 방법으로 시행할 때는 얼마큼 동의를 받아야 될까라는 게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죠? 258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줄에 해당 정비 예정 구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세대수의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각 받아야 된다.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플러스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그때는 요 나머지들도 이렇게 사업이 시행되는 게 가능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세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더라 라고 해서 그 258페이지 박스 두 개 중에 밑에 박스 있는 거 보면 세입자의 동의도 생략할 수 있다해서 첫 번째 게 시험 문제 많이 났었어요. 세입자 세대수가 그 안에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숫자에 얼마밖에 안 됩니까? 2분의 1 이하다.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는 1000명 있는데 세입자는 그중에 500명 이하밖에 안 되더라. 그럼 세입자 동의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도 같이 기억하죠. 또 맨 밑에 보시면 천재지변 등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수 등은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시행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하고 세입자, 아까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과반수가 원칙이잖아. 근데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는 그런 동의받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는 동의 없이 직접 그는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근자들 보고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옆에 재개발, 재건축은 원래는 누가 한다? 재개발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조토. 재건축은 원체 조합만. 그런데 이때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재건축 조합 혼자 하기 힘들면 이자들은 뭐 할 수 있다?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조합이 시주 건등신하고 토지 등 소유자도 시주 건등신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 조합도 누구랑 같이 한단다? 시주 건등하고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거 시주는 뭐죠? 시장군수 등, 주,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이자라고. 근데 여기는 신탁업자하고 한국감정원까지 들어가. 얘들은 신탁업자, 한국감정원 그자들하고도 이렇게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더라. 이때 공동으로 하려면 조합은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면 조합은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라 라는 거. 일단 그 정도까지만은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그게 259페이지 이제 표로 다 쭉 만들어서 다음 260페이지까지 표 만들어져 있죠. 그걸 읽으면서 지금 했던 걸 한번 잘 정리하도록 합니다. 조금 어려워요. 그래놓고 260페이지에 보면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에서의 공공시행자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원래는 재개발과 재건축은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또는 이자들하고 시주건등신하고 공동을 하거나 이런 것만 같이 하게 됐었는데 아니래. 아예 처음부터 재개발과 재건축을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을 제껴놓고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직접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시장운수가 직접 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하는 경우가 가나다라 마바사 아 하고 나오자. 그중에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 설립 인가받기 동의요건 받으러 다녀야 되는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건물들이 다 붕괴됐는데 언제 사람들 동의서 받으러 왔다 갔다 합니까? 그때는 그냥 시장운수가 직접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 그게 가번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마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환 정비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아까 순환 정비 방식은 순환용 주택을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거 여기 하다고 그다음에 이쪽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게 순환 정비 방식이라 했었습니다. 바로 그 순환 정비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때는 뭐 한답니까? 순환 정비 방식 할 때는 그때는 뭐 하는 게 가능하다? 그때는 직접 이거 조합이나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시장운수등이 직접 사업을 시행해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261페이지 보면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지정개발자라고 되어 있죠. 그때 지정개발자라는 게 무슨 말이죠? 시장운수 등은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을 다음에 어느 한 해에 해당하는 때는 누구한테 준다? 일정한 토지 등 소유자 또는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지정개발자로 부르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기 나오는 토지 등 소유자 민관합동법인 신탁업자가 누구냐? 26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지정개발자 요건해가지고 3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도 시행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몇 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3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필요 없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263페이지 맨 밑에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사업 대행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제 사업 시행자 말고 누구도 있단다? 사업 대행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업 대행자라는 게 무슨 뜻일까? 자, 원래는 누가 사업 시행자더냐? 조합이나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해서거나 아니면 재개발해서
토지등수자 직접 사업을 시작했죠. 한마디로 조토, 조합이나 토지사. 원래 이 사람들이 뭐죠? 시행자입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자면 지들이 시행 잘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들이 뭐 한답니까? 사업을 제대로 못하더란 얘기입니다. 어떤 사유로? 그 밑에 나와 있죠. 장기간 정비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는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해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 수요자가 시행하는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된다. 쉽게 말하면 조합장파하고 조합장 반대파하고 서로 싸움이 붙어가지고 사업은 뒷전이고 지들끼리 고소고발에다가 형사고사 뭐 민사해서 지금 쌈박질만 하고 앉아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참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뭐 저 새끼도 잘못한 것 같고 저 새끼도 잘못한 것 같은데 지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은 일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죠. 또 하나는 토지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과반수 등으로 뭐가 들어왔습니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토지등 소유자들이 과반수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저거 조합 설립해서 하려고 했더니 저 새끼들 쌈박질만 하고 있으니까 저거 안 되겠어요. 저기 시장수님 당신이 직접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예, 대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대로 두고 조합이나 토지등 소유자의 사업 시행자 지위는 뺏는 게 아니고 사업 시행자 지위는 그대로 두고 그걸 누가 하겠다? 예, 시장군수 등이나 주택공사 등이나 또는 신차업자 이자들이 뭐겠다? 그걸 대행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 지위는 그대로 두고 야 네가 해야 될 일 네가 안 하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대신해 주겠다. 시장군수 등이 직접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하거나 신타업자를 지정해서 이자들이 뭐 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무슨 제도를 한다? 대행제도를 한단다. 그래서 토지주택공사 아까 신타업자 중에 대표적인 누구죠? 바로 지정개발자가 이 속에 들어있어서 지정개발자 중에 중요한 게 신타업자가 그 속에 들어있더라. 그래서 이런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를 지정해서 이자들 보고 뭐하게 할 수 있는 거? 대신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대행자제도입니다. 따라서 대행자제에서 조심할 건 시행자는 그대로 조합이나 토지등 소유자라는 것. 다만 걔들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니까 그때는 누가 대신하겠다? 예, 다른 자들이 시장군수들이 직접 대신해 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자는 두고 대행자가 대신했으니까 이제 대행자한테는 무슨 권한이 있다냐? 보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야, 네가 할 일을 내가 대신해 줬잖아. 돈 내놔 이겁니다. 보수 청구권. 또 그 사업과 관련해서 쓴 비용이 있으면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걸 이 대행자는 갖는다라는 것. 그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건 그 4번 사업 대행자의 권리에 관련된 거죠. 그게 권리고 그 3번에 보면 재산상 부담행위에 대한 시장군수 등의 승인하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죠? 대행자가 대신하는데 권한의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한다고 해서 함부로 할 수는 없어.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죠? 거기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즉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들의 재산을 이 시장군수들이 대신해 주면서 또는 토지주택공사나 지정개발자가 대신한다 그랬죠? 대신하면서 뭘 합니까? 자금을 차입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빚을 지겠다는 얘기야. 은행에서 돈을 끌어들이겠다. 이런 것들이죠. 또 재산을 팔아버리겠다. 처분하겠다. 이건 자기들 재산 아니잖아. 대행자지 지들은. 시행자인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거잖아. 근데 그걸 지들이 처분한답니다. 함부로 하면 될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재산상 이런 일정한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는 시장군수 등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러이러한 필요 때문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자금을 차입하려고 하는데 이거 승인 좀 내주십시오 라고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 264페이지 사업 시행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는 누가 들어간단다? 바로 조합. 그래서 정비, 사업, 조합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핵심 포인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정비사업 조합에 관해서는 지금 라이브 특강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있죠? 그게 바로 지지난주에 라이브 특강에서 정비사업 조합, 도시개발조합, 정비사업조합, 주택조합 세 가지를 비교해서 표로 만들어놔서 지금 강의가 진행 중이에요. 사실 오늘 아까 첫 시간에도 라이브 특강으로 다 1시부터 정비사업 이런 세 가지 조합에 관해서 정리했었고 아직 못 끝나서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그래서 조합에 관한 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라이브 특강에서 우리 도시개발조합, 정비사업조합, 주택조합에 관해서 3시간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그 내용이 전부 다 정리되니까 그 표를 갖다 놓고선 꼭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정비사업 조합은 반드시 6문제 중에 한 문제는 정비사업 조합에서 출제된다. 이렇게 단정을 줘도 될 만큼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파트니까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만 정비법에서는요. 이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뭐부터 한다?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걸 먼저 구성한다는 것. 이것이 특성이에요. 물론 반드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꼭 구성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조합 설립 추진을 구성해야 된다. 다만 26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공지원은 기본서 324페이지 제일 맨 끝에 이 정비법 맨 끝엔 324페이지 보면 공공지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 시장군수 등이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고, 따라서 원칙은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공공지원을 하려는 그런 지역에서는 조합 설립 추진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 아셨죠? 그게 이제 예외적으로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은 추진을 구성해야 되는데 구성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한단다? 265페이지 위에 박스 속에 있죠?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명단하고 또 추진회의 업무가 무엇인지 추진회가 가지고 있는 규칙이 있어. 조합에는 정관이라는 규칙을 만들듯이 추진회에는 운영규정이라는 규칙을 만들어야 돼. 운영규정이라는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요 내용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회 명단, 추진회가 해야 될 업무가 무엇인지, 운영규정이 무엇인지 그 규칙 만든 서류를 일단은 뭐 해야 되죠? 그 안에 있는 토지동수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 여러분 내가 이런 위원들은 누구누구고 그때 운영규정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다 보여주면서 우리가 여기다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 추진을 구성하려고 하니까 뭐 해주세요? 동의서 좀 도장 찍어주세요 라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동의 받습니까? 토지동수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쓴 그 내용을 보여주고 토지사 과반수 동의 받아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내용도 보여주지도 않고 여기다 조합 설립 추진에 구성하려고 하니까 동의서 찍어주세요. 그래서 그냥 동의서 받았어. 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운영규정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걸 백지위임이라고 하는데 백지위임 도장을 받아서 그냥 야 여기 과반수 됐잖아 라고 조합 설립 추진에 구성 승인이 들어와서 승인 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법원 판례에서 뭐라고 하더냐? 그거 위법이다 라고 합니다. 백지 동의 받는 건 뭔지도 모르고 동의해 준다는 건 그 동의로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에다가 다시 바꿔버렸습니다. 확실하게 먼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이 누군지 그 다음에 거기서 말하는 추진의 업무가 무엇인지 운영규정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걸 미리 보여주고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라고 돼 있다는 거 그렇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그때 추진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동 소유자들은 뭐한 것으로 본다?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반수 토지동 소유자 동의받으면 조합 설립 추진에 구성되죠? 그 동의한 사람들은 나중에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한 동의 요건에 또 동의하러 간다? 안 해도 그것도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게 원칙이고 다만 그 조합 설립 신청 전에 그 시장군수 등 및 추진위원회에다가 두 군데야 시장군수 등에도 보내야 되고 추진위에도 보내야 돼. 뭐라고? 나 전번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했던 거 거기까지는 동의했지만 조합 설립에까지 그 동의한 것으로 보는 거 나는 그건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 의사표시를 그거를 시장군수 등 및 추진위원회에다가 그걸 반대 의사표시를 보내면 그때는 그자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안 한 것으로 봐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밑에 추진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 이것도 언제까지 좀 종전에는 상당히 많이 출제됐었어. 근데 요새는 조금 뜸해졌습니다. 그래도 또 몰라. 그래서 추진회가 하는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가번입니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업무를 추진위원회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부터 할 수 있죠? 조합 설립 추진회를 구성했으면 그 위에 속에 더 있어 시장군수에게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구성 승인이라고 그래. 조합 설립 추진회를 구성했으면 과반수의 동의받아서 구성했죠? 그거로 끝나지 않고 시장군수 등에 가져가서 승인까지 받아야 된다. 이게 조합 설립 추진회 구성 승인이라고 하죠. 그럼 그 구성 승인을 받은 후에 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뭐라 그랬죠? 조합장이라고 해서 정비사업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을 설립하기, 이제 조합장이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정비사업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업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이제 조합원들의 조합원 될 사람들 동의받으러 다니는 것들, 그것도 지들이 대행해주고, 또 관리처분계획 인가받는 것들 또는 사업시행계획서 인가받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들이 많이 해봤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걸 배행해주고 조언해주고 자문하는 그런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선정할 수 있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에, 그다음부터 경제입찰 또는 2회 이상 유찰되면 그때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그렇게 선정합니다. 또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업무도 해야 되고, 어차피 설계 도면을 떠야 되니까 그것도 정비사업 추진위에서 할 수 있고, 또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 계획서, 이때 조심할 것, 요 사업 시행 계획서는 조합이 설립되고 난 사업 시행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 계획서, 그러니까 초안이죠. 아직은 정비사업 시행 계획서는 아니고 초안인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 계획서, 이것도 추진위에서 작성한다 이 말이고, 그 밖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나 그때 추진의 운영 규정을 작성하는 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접수하는 거, 조합 설립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거, 창립총회도 다 추진위에서 개최합니다. 또 조합 정관의 초안까지만 작성하는 거죠. 그럼 정관이 확정되는 건 창립총회에서 확정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초안은 추진위에서 만들었다가 조합 창립총회 열을 때 그때 통과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누가 하는 거다? 추진위원회가 행하는 업무라는 것, 거기까지만 기억하시죠. 자, 다음 페이지. 창립총회는 언제 개최할까요? 개최 시기 266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개최 시기 나오죠? 두 번째 줄.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를 받은 후. 예,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위한 동의요건, 그거는 다음 페이지 268페이지에 그 3.1절 날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 그건 좀 이따 설명할 거고. 하여튼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동의서 받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그 사이에서 일단은 창립총회를 먼저 개최한다는 것, 그렇게 기억해야 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면 개최일 14일 전까지야.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 등 소유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통지해야 됩니다.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이런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라는 걸 14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공개하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통지해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하고, 그때 창립총회 업무 내용에 4번에 나오죠? 동그라미 4번. 조합 정관의 확정. 초안 작성하는 건 추진위에서, 확정하는 건 창립총회에서. 조합 임원을 선임하거나 대의원을 선임하는 거. 그래서 임원하고 대의원 선임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창립총회에서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죠? 대부분이 그래요. 일반적으로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전체 인원의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 보통 이런 식으로 의결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럼 추진위에는 누구 있죠?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로 돼야 된다. 그래서 추진위원장 1명, 감사, 이런 것도 돼야 되죠. 또 추진위에는 운영규정, 아까 하나의 추진위가 갖고 있는 규칙이라 그랬죠? 그 운영규정에는 뭐 다음 페이지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 했는데 거기까지는 암기할 건 아닙니다. 근데 추진위를 운영하는데 그때 추진위의 운영 267페이지 7번 추진위의 운영 중에서는 세 번째 줄 마지막 단어, 다만 동그라미 8 및 9의 사항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등기여편으로 통지해야 된다. 자, 8번하고 9번 사항이야.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 들어 60일 전까지 뭐랍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등기여편으로 통지해야 되는 건 뭐죠? 동의한 사람 9번, 8번이 뭐죠? 철회에 관련된 방법. 그때 철회한다면 철회 및 철회하는 방법에 관한 거, 또 조합 설립의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이거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등기여편으로 그 사람들에게 60일 전까지는 통지해야 된다라는 내용. 그 정도만 정리하시고, 다음 페이지에 조합과의 관계하고나 있죠. 조합 설립 추진회가 나중에 누구한테 승계됩니까? 조합한테 이게 자동 승계가 되도록 됐습니다.
언제부터 그러죠?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문은 268페이지 맨 위에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예, 포괄승계입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 모든 의무는 나중에 조합에게 포괄승계됩니다. 따라서 추진위에서 야간 근무하다가 짜장면하고 탕수육하고 꼬랑주 한 병을 시켜 먹었습니다. 외상으로 먹었습니다. 나중에 누가 갚아야 된다?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이 그걸 갚아야 될 의무가 있더라. 포괄승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추진위에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서류를 조합 설립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회계장부도 갖다 냈잖아. 조합한테 조합이 설립되면 넘기래. 언제까지? 인가일로부터 30일에 조합에게 인계해야 된다는 것. 자, 여기까지가 추진위와 관련된 문제들. 이제 조합 설립 추진회가 구성됐으니까 그 추진회가 뭐 되죠? 조합을 설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 정비사업 조합 설립과 관련된 조합 설립 인가하고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죠. 쉬었다 갑니다.